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일본에서 또 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쿄에서 한 중년 남성이 호텔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향해 막말을 퍼부은 건데요. 그것도 한낮에 말이죠. 당시 호텔 흡연장에서 투숙객도 아닌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한국인 직원이 발견하곤 숙박자 전용인이 나가달라고 요청했다가 모욕적인 혐오 발언을 들은 겁니다. 해당 남성은 머리 나쁘구나 코리아 라고 말하거나 너 때문에 이 주변 한국인을 다 괴롭혀주겠다. 네가 그런 태도를 보이니 헤이트 스피치가 있는 것이다 라면서 공격적인 일본어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헤이트 스피치는 제1한국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하는 건데요. 현재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죠. 심지어는 욕설과 함께 그러니까 일본에 점령당하는 것이다 라는 도를 넘어선 발언을 반복하다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불매운동이 활발해지기 전 너도 나도 일본 여행을 가던 당시에도 호의적인 한국 여행객에게마저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취했었는데 지금은 그 수준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째서 날이 갈수록 혐오를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열등감 속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현재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게 뒤처지다 못해 망조에 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현재 일본이 한국에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질투, 열등감인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기형적 금융정책, 그리고 요즘 들어 두드러져 보이는 정치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일본의 서민들을 한숨 쉬게 만들고 있죠. 게다가 기간 산업조차 민영화시켰던 과도한 정책의 결과로 시의적절한 개선을 가로막아버린 여러 사례들, 또 막강했던 국부의 증가에 비해 국민 개개인은 그만한 부를 누리지 못했던 일본식 경제체제의 부작용이 사회문화 전반에 무기력증을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요.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보다 경기 부양에 더 목을 매는 이유가 이런 현실에서 오는 초조함 때문일 거라고 보고 있죠. 반면 한국은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경제적 피해가 적었습니다. IMF가 지난 10월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이처럼 경제적, 정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누가 봐도 한국과 일본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인들은 이를 외면하고 싶겠지만 어쩌겠나요? 이게 현실인데. 하지만 일본의 질투는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죠. 이번엔 K-팝을 의식하며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투의 감정은 일본의 국민 아이돌인 아라시도 벗어날 수 없나 봅니다. K-팝 뿌리는 일본의 자니스타. 아라시 멤버 마츠모토 주는 미국 연예 전문지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니스를 설립한 자니 키타자와는 60년 동안 일하면서 많은 보이그룹을 만들었고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끌어올렸다. 아시아 팝 세대는 1960년대 자니스가 수행한 기본 작업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는 덧붙여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인 K-팝의 인기에 경계나 질투심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니 키타자와가 수십 년 전 토대를 마련한 건축이 이제 마침내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마츠모토 준의 이러한 발언은 마치 K-팝의 뿌리가 일본 아이돌 산업에 있다고 해석되면서 K-팝 팬들에게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아라시는 이전부터 K-팝에 대해 자주 언급해 왔었습니다. 마츠모토 준은 지난 10월 동남아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음악은 J-팝의 장점을 살려 많은 사람들과 소리를 듣는 것이고 무엇보다 음악을 통해 즐기고 공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팝에 대해 입을 열었죠. K-팝은 서양 시장을 의식해서 만든다는 인상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런 의미로 K-팝과 음악성이 다르다고 말한 겁니다. 사쿠라이 쇼도 K-팝에 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스타일, J-팝다운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다. 우리의 장점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만약 본인들의 말처럼 J-팝의 장점을 내세워 세계에 도전한다면 그건 비웃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괘씸한 점은 K-팝이 서양 시장을 의식한다고 비하했으면서 본인들도 팝 가수 브루노 마스와 협업해 Whenever You Call을 발표한 겁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한 신곡의 홍보 발표마저 영어로 찍어 올리고 해시태그마저 깨알같이 영어로 적는 걸 보면 누구보다도 서양 시장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라시의 언행도 언행이지만 아라시 소속사 자니스는 유튜브에 아이돌 공식 영상을 올릴 때 히든 태그로 한국 가수들을 적어놓는 게 적발돼 전 세계 K-팝 팬들에게 비웃음을 받았죠.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는 태그를 입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청자에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앱이나 플러그인을 써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보일 거라 생각을 했던 걸까요? 확인해보니 실제 자니스 공식 영상엔 BTS, 엑소, 트와이스 등 6개 한국 아이돌 팀이 태그되어 있었습니다. 아라시와 소속사 자니스가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 앞서 말했듯이 질투와 열등감에서 오는 것이고 현재 일본 사회는 한국에게 질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아라시는 K-팝을 잡기 위해 영어 신곡을 내놓으며 미국 방송에 출연해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미국 음원 차트에서 368이라는 역대급으로 저조한 순위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어떨까요? 발매된 지 무려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빌보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원 차트에서 쭉 상위권에 있기에 일본은 한국과 엄청나게 비교당하고 있죠.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분위기인 속에서도 일본이 앞으로도 쭉 배합할 정도로 BTS와 더불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날이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 중 K-스타일이 특히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그중 BTS가 입은 옷은 이미 유럽을 접수했고 그 열기는 코로나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패션업계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탄탄한 팬덤을 가진 국내 패션 브랜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 중이죠. 스타트업처럼 가볍게 움직이면서 트렌드에 재빠르게 대응해 밀레니얼과 Z세대를 합친 MZ세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겁니다. 컨템포러리 캐주얼 브랜드 앤더슨벨은 국내 패션 브랜드로서 드물게 유럽 명품 의류 신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는데요. 작년 영국 명품 패션 편집숍 네타포르테에서 매입한 뒤로 완판에 가까운 92% 판매율을 기록했고 덕분에 최근 영국 편집숍 팝패치에도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앤더슨벨은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미국 빌보드 시상식에서 착용해 특히나 화제를 모았죠. 그리고 한국 브랜드로서는 최초로 영국 리버티 백화점의 팝업 전시 요청을 받아 아크네 스튜디오, 알렉사청, 더로우 등 해외 유명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습니다. 또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 로맨틱 크라운은 아이돌 사복 패션으로 인기를 얻어 3년 전 중국에 진출했는데요. 지난해 중국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에서 하루 매출 8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화제를 모았죠. 게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일본에서 단독 팝업 스토어를 열었고 이후 일본 최대 온라인 패션 쇼핑몰 조조타운에 입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축덕들을 활용해 해외 진출에 나서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기업의 스포츠 마케팅을 컨설팅해주는 스타트업인 왁티가 스포츠 분야 스타트업 중 역대 최대 투자액인 약 220억 원을 유치해 지난해 축구 패션 브랜드 골스튜디오를 런칭했죠. 골스튜디오는 세계 최대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으로부터 글로벌 독점권을 획득하며 일본과 중국에 법인을 설립했고 내년까지 동남아시아 유통 파트너와 총판 또는 라이센스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은 여러 분야에서 날로 커지고 전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대중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적인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죠. 질투하고 비하만 하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본인들의 추악함만 드러낼 뿐입니다. 일본은 차라리 한국 콘텐츠의 힘을 인정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제이다움을 발전시키는 것이 세계 시장에서 창피를 덜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이 뭐라 하던 개의치 않고 더 높은 수준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전 세계의 한국의 소프트 파워 위상을 더욱 드높일 것입니다. 올해 개최 예정지였던 도쿄올림픽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목표였던 부흥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각종 준비 작업을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야후 재팬에 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세컨드 웨이브로 인해 IOC가 일본 정부와 올림픽 운영에 관여하는 광고사 덴츠에게 취소를 권유할 예정이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것을 묘안으로 생각했다는 내용도 함께 게재됐는데 해당 기사를 본 일본 국민들은 극혐을 했죠. 대체 무슨 묘안을 냈길래 정부에게 굽신거리며 순종적인 일본 국민들이 저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또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위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까지 병행한다는데 결국 인간성을 저버린 걸까요? 기사에선 11월 중순쯤 바흐 IOC 위원장이 스가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고 만약 그때까지 유럽의 감염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스가 총리에게 직접 취소를 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만둘 생각이 없고 오히려 다음 도쿄올림픽에 대한 깜짝 플랜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향후 올림픽 유치 레이스의 재출마에 2032년에 도쿄올림픽 개최를 표명한다는 것. 향후 올림픽은 2024년은 파리, 2028년은 LA로 결정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아직 개최지가 결정되지도 않은 2032년 개최지를 자신들이 재유치하겠다는 무대포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런 계획에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왜 자꾸만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재유치를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해당 기사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해관계지만 개최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 대부분은 강행을 지지하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면서까지 일본에서 개최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외에도 빨리 개최 중지 결정을 내려라. 그만 세금 낭비해라. 이런 일에 지출할 돈이 있다면 최첨단 기술을 발전시켜라. 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죠. 여론조사 결과도 이와 비슷한데요.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283명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은 취소해야 한다가 23%, 추가로 연기해야 한다가 25%로 총 전체 응답자의 48%를 차지했죠. 반면 예정대로 내년 여름에 개최해야 한다는 답변은 40%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론이 뭐라고 해도 올림픽 관람객 수용과 관련해 자국민들을 상대로 흡사 인체 실험을 떠올리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코로나로 죽나 경제가 무너져 굶어 죽나 매한 가지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야구장 관람석 80%를 가득 채우는 실험을 실행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은 경기의 관중 수용 인원을 50%로 제한했지만 이 실험을 통해 특별하게 입장 제한을 80%로 완화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하고 비말 확산, 관람객 행동 패턴 등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요소를 분석하는 실증 실험을 한 겁니다. 이 실험은 지난 30일부터 어제였던 1일까지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스와 한신 타이거스의 3회 연속 경기를 활용했죠. 당시 입장객의 양해를 얻어 좌석이나 방문 정보 등을 등록한 후 나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온라인 메신저 라인 등으로 통지하는 것도 실험에 포함됐으며 경기 종료 후 출구나 인근역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관람객이 구역별로 순차 퇴장하도록 안내방송 등을 실시했죠. 하지만 아무리 지붕이 없는 경기장이더라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충분히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실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집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니키 요시히토 쇼와대 개건 교수는 올림픽을 의식해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는 실적 만들기를 시도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실험을 전해들은 우리 네티즌들도 올림픽에 목숨 걸고 이따위 실험에 국민들을 동원하냐, 마루타를 국민의 생명으로 하는 거냐며 비윤리적인 실험을 분노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눈치를 보긴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오는 10일부터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입장권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따르면 입장권은 올림픽 448만 장, 패럴림픽 97만 장이 판매됐는데요. 일각에서는 만약 내년에 올림픽을 개최하더라도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이 줄어들 수 있어 이를 대비해 관객 수 자체를 줄이기 위한 환불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실상 현 상황에서 올림픽을 강행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취소가 예감되는 환불 소식에 국내 네티즌들은 역시 취소도 해본 놈이 잘한다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실제로 일본은 과거 올림픽을 취소한 사례가 있죠. 때는 1940년으로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이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보이콧의 움직임이 보이자 취소한 겁니다. 그 당시 도쿄올림픽 대신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올림픽 역시 지속 중이던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취소됐죠. 일본은 같은 해 삿포로 동계올림픽의 유치권마저 박탈당했는데요. 박탈된 유치권은 스위스를 거쳐 독일로 넘어갔지만 올림픽 개최 몇 달 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아예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과거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올림픽과의 인연이 없었죠. 하지만 자신들의 과거를 무시해버리는 게 종특인 일본은 전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지속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꼼수와 억지로 올림픽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을 포함한 지구촌 사람들도 모두 일본이 올림픽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일본의 2020 하계올림픽의 취소가 거의 공식화되어가는 분위기에 눈치 없고 뻔뻔한 일본 정부는 IOC에 재유치를 하겠다며 2032년 올림픽 유치권을 달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요. 2032년 올림픽은 아직 개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2월 11일에 개최 신청지 목록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입후보를 공식화한 곳으로는 인도, 독일, 이집트,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재 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서울이 북한의 평양과 공동 개최를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뜻을 모은 남북한은 지난해 2월 IOC와도 함께 공동 개최를 논의했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북한의 올림픽 공동 개최는 세계 평화에도 큰 의미를 갖는 만큼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또 바흐 위원장은 제15회 서울평화상 시상식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올림픽이 평화로운 미래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OC는 스포츠를 통한 보편성과 연대, 포용, 지속 가능성 등 올림픽 어젠다 2020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어젠다 2020의 모범적인 대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인 92개국에 2,920명의 선수가 참가한 평창올림픽은 쏟아지는 올림픽 신기록과 선수들의 열정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으면서 대회 운영과 흥행에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까지 받았죠. 또 선수촌과 경기장 시설에 관련해서도 IOC 선수위원장인 엔젤라 루제로는 굉장히 좋은 대회라며 선수들이 모두 만족해했다고 극찬했죠. 캐나다 매체 더스타의 스포츠 칼럼니스트 브루스 아서도 평창올림픽의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올림픽 흥행으로 연관 산업들의 매출도 증가했었는데요. 그 일례로 코레일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서울 강릉 간 KTX 이용객이 급증했고 특히 당일치기 관람객이 늘면서 지난 주말 탑승률이 80%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편의점의 매출도 들썩였죠. CU는 개막식이 열린 지난 9일에서 11일 오후 6시에서 10시에 주류, 스낵, 간편식품 등 주요 상품의 매출이 전주 대비 2자릿수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근래에 한국이 개최했던 올림픽이 크게 성행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질투하는 일본은 어떻게든 꼼수를 부려서라도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전 세계의 일본의 민낯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때문에 설사 올림픽을 강행해서 개최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재건과 부흥의 올림픽이 과연 가당키나 할까요? 일본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애니메이션도 포함될 텐데요. 일본의 국군 성향을 띠는 데일리 신초에서 한 애니메이션을 두고 한국의 반일 불매 운동을 한순간에 파괴할 저력이라며 소개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렇게 참으로 대단한 작품의 이름은 귀멸의 칼날. 일본에서 3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해 역대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일본 모든 공중파 방송사의 저녁 메인 뉴스에서도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해
한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죠. 이 작품은 한국에서도 12월에 개봉될 예정인데 자의식 과잉이 심각한 일본은 한국의 개봉 소식에 한국의 반일 운동이 끝나버렸다 라는 식으로 과대 포장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와서 반일 운동이 깨진다고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건지. 솔직히 여러분은 이 애니메이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줄거리는 도깨비들에게 가족을 잃고 도깨비로 변모한 누이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소년 만화로 다이쇼 시대가 배경입니다. 일본은 이 작품을 통해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깊은 관심을 간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주인공이 도깨비를 퇴치하는 성장 이야기가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공감을 이끌어낸다고도 하는데요.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는 걸까요? 극우 성향이 강한 데일리 신초 기사 댓글에 보면 일본인들의 처참한 수준도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한국에 개봉하지 말고 일본으로 와서 보게끔 하자. 관광에도 좋다.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에겐 보여줄 수 없다 등 한국인을 마치 해당 작품에 미쳐버린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론 귀멸의 칼날을 좋아하는 팬들도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아주 매니악한 작품입니다. 심지어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일제강점기를 떠올리는 1912년에서 1926년 사이인 다이쇼 시대이기 때문에 국내의 애니메이션 팬들도 비판하는 작품이죠. 하지만 일본의 애니메이션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강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를 포함한 게임기 등 불매운동에 있어 대체 불가한 제품들을 소비할 때마다 선택적인 불매, 선택적 반일이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나지만 당장으로선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분야를 따라잡기는 힘듭니다. 그렇기에 대체할 수 있는 분야에선 더욱 확실히 대체하려는 국내의 움직임은 여전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 일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부장 강소기업 100, 해당 기업을 모두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4개사가 1차로 뽑혔고 10월 27일에 나머지 46개가 2차로 선발됐는데요. 소부장 강소기업 100은 소부장 기술 자립화를 위해 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일본이 소부장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죠. 또 선정기업은 진캠, 램테크놀로지, 사면이 됐습니다. 진캠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코로나19 진단키트의 핵심 소재인 데옥시 뉴클레오사이드 3 포스페이트를 저가의 물질로부터 고순도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램테크놀로지는 일본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이자 반도체 제조 공정용 화학 소재인 초고순도 불산과 실리콘 산화막 시가객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사면은 일본에서 전량 수입 중이던 전자식 변속 레버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해 올해 양산을 앞두고 있죠. 이처럼 중기부에서 체계적으로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탈일본을 준비할 때 대기업들도 힘을 내고 있는데요. LG이노텍은 세계에서 전력 손실이 가장 적은 고효율 페라이트 개발에 성공했죠. 기존 페라이트 대비 최대 40%까지 적은데요. 페라이트는 산화처리 주원료인 자성 소재로 분말 형태의 페라이트 가루를 타일 모양으로 굳혀 사용합니다. 주로 TV용 파워 모듈과 차량용 파워 및 충전기 등에 장착해 전압을 바꾸거나 전류 파동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호를 제거하는 데 쓰이는데요. 이걸 통해 TV용 디스플레이 패널과 차량용 에어컨 오디오 등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페라이트를 최초로 개발한 나라는 일본인데 1930년 일본 도쿄공업대학의 가토우 박사가 아연 광석에서 아연을 추출하는 공법의 개량을 연구하던 중 우연히 산화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금속 산화물이 강한 자성을 나타내는 걸 발견했고 이것이 페라이트의 시초가 된 겁니다. 이후 1935년 설립된 일본 전자기업 TDK가 페라이트를 최초로 사업화하면서 현재까지 히타치 등과 함께 시장을 주도해왔죠. 하지만 일본 제품은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격이 비싸고 두 번째, 수급이 어렵습니다. 특히 국가 사이의 무역이나 외교 분쟁으로 수출입 규제 등이 발생하면 핵심 소재의 수급에 차질이 생겨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LG이노텍이 2018년부터 페라이트 개발에 본격 돌입했고 업계 최초로 소재 설계에서 DX와 AI 방식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해 고효율 페라이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죠. 이 소재를 사용하면 TV용 파워 모듈을 세계에서 가장 얇은 수준인 9.9mm로 만들어 TV 두께를 약 60% 줄일 수 있습니다.
또 TV용 파워문들의 에너지 효율도 최대 5%까지 높여 부품 수명도 늘릴 수 있고 발열이 적어 과율로 인한 화재 위험도 적어집니다. 결국 TV 및 차량용 파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한 기업은 LG 이노텍입니다. 내년 상반기 소재 양산을 목표로 글로벌 전자기업 및 완성차 업체 대상 프로모션을 적극 추진해 시장 확대를 모색할 방침이죠. 특히 일본이 주도하던 페라이트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해 또 하나의 소부장 국산화 성과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두산솔루스도 일본 업체가 독점해온 시스템 반도체용 하이엔드 초극박을 국내 최초로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용 하이엔드 초극박은 미세회로 제종 공법의 핵심 소재로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등의 시스템 반도체용 PCB 등에 널리 쓰이는데요. 그동안 일본 업체가 독점해온 제품이지만 지난해 두산솔루스의 자회사 서킷포일 룩셈부르크가 일본 소재 업체와 대등한 수준의 초극박 성능 구현에 성공했습니다. 두산솔루스의 두께 2마이크로미터 초극박은 내년 초 양산 예정인 국내 기업의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LG이노텍과 두산솔루스에 앞서 한화, SKC, 포르릉 등 주요 기업도 국산화 성공을 냈는데요. 하나솔루션은 지난 5월 일본 미쓰이 케미칼이 독점하던 고부가가치 화학 소재인 고순도 자일렐렌 디이소사이네이트를 독자 기술로 자체 개발해 상업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SKC는 일본이 시장의 95%를 차지하던 반도체용 하이엔드급 블랭크 마스크 개발에 성공해 연내 제품 인증 획득을 목표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죠. 그리고 SK머티리얼즈는 지난 6월부터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시작했고, 솔브레인은 업계 최고 수준인 순도 12-9의 액체 불화수소를 개발해 시장에 공급 중입니다. 일본인들의 혐한 감정은 일본인들의 수준도 열등해졌다는 것이다. 이 말은 불매운동 이후 한국에서 아주 큰 영업 손실을 낸 유니클로로 유명한 일본의 유통업체 페리스 리테일링의 회장 야나이 다다시가 한 말인데요. 그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반일 감정은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열등하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죠. 이렇게 일본인들을 비판한 야나이 회장이 사업에 뛰어든 동기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덕분입니다. 그는 일본 매체와의 한 인터뷰에서 와세다 대학 시절 한국의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란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며, 한국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세계에 뛰어들겠다고 생각한 이 회장의 진취적 사고방식에 감명받았다고 밝힌 바 있죠. 한국을 통해 영감을 받은 야나이 회장은 험한 발언을 했고, 결국 유니콜로는 한국 시장에서 날개가 찢어진 채로 추락하고 있죠. 현재 서울 강남점을 포함해 20여 곳의 매장이 폐점했고, 2018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자매 브랜드 지유도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본의 미래는 야나이 회장과 같습니다. 일본은 한국 전쟁으로 인한 특수 등으로 한국에게 빨대 꽂아 배를 불려왔지만 결국 한국을 향한 혐오로 야나이 회장처럼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황 판단 능력이 모자란 일본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이 한국은 탈일본을 계기로 더욱더 경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반도체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